예, 고맙습니다. 오종혁 3호 환경이사님, 방기현 BTS 소장님께서 소중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종혁 3호 환경이사님께서는 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라는 것이 감소돼서 비재상 폐기물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그 가중치에 비재생 폐기물이 제외되면서 기형적인 폐기물 처리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증가가 초래됐다라고 시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줄이는 정책이 상위에 있는 이런 문제, 에너지화가 하위에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가 재활용하는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어디로 갔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의성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셔서 거꾸로 얘기하면 10분의 9가 아직도 뭔가 에너지로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라는 인식이 있어서 에너지의 생산 자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의 동향으로서는 소각 대신에 열분해나 가스화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아마도 저희 임성균 교수님의 연구와도 좀 큰 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책으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해서 기후변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과학적 근거가 중요하다. 저희가 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를 위한 순환 경제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매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기현 BTS 소장님께서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바이오매스를 좀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만 오늘 좀 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89년에 처음 썼는데 아직도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런 정의는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바이오 에너지로 하는 전 단계를 보여주셨는데요. 원료부터 준비, 전환, 이용 이런데 이것은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 지금 오종혁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이러한 단계에서 어디가 걸림돌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과학적인 한계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가 1차적으로 저희의 역할이고, 그것이 해결되면 사회와 산업화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R&D가 이제 많은데 그게 시장 진입, 산업화와 시장 진입 부진한 이유로 원천적인 거에 많이 집중돼 있다. 그리고 시장 중심보다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좀 집중돼 있다. 그리고 주민 수용성이 낮다.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 중에 원인으로 쓰레기가 이동되면서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문제. 그러니까 저희 뒷부분에 이제 독일의 바이오 에너지 빌리지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들어진 자원, 바이오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쓰레기 측면에서도 어느 쪽에서 생산된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이런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을 시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아까 원료 준비 전환 이용하셨지만 전주기적인 내용, 그다음에 최상 가용 기술에서 비용은 낮고 효율이 높은, 그리고 현장 중심, 국내 또는 지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거기서 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두 발표고, 그리고 저희의 에너지
해수, 쓰레기 에너지 해수 마을의 어떤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독일 그 바이오에너지 빌리지 중에서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 윤대라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에 제가 게팅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윤대라는 마을이 그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굉장히 그 유명한 데인데 거기에 그 부시장을 제가 매우 잘 알아서 저희 남양주시에도 한번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에서 니더작센 주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 만들고 지원하고 주민 자치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객관적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온 거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2년 전인가요? 남양주시에도 제가 그 살고 있는 남양주시에도 초대를 해서 해봤는데 그 후로 별로 반응이 없어서 좀 그 안타까웠는데 아마도 이제 좀 더 그 탄소 중립 관련돼서 반응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여담으로 그때 그 부시장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왜 너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냐? 그 나라도 좁은데 그 한 군데서 보고 가면 그게 전파가 안 되냐? 이런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쇼텀으로 얘기를 하냐? 뭐 일주일 안에 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뭐 그 창피했는데 그 오는 사람 아무리 짧아도 항상 받아주길 원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독일 말이 나와서 반가웠는데요. 그 독일어 자료 있으면 저는 읽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역시 저희 그 마을의 그 추측으로 이 고민을 해나가시는 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그 좀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신 우리 그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임성균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임성균입니다. 오종혁 방기영 박사님 그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종혁 박사님에게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REC가 이제 폐기물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정말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SRF도 수지가 안 맞는데 저는 이제 가스화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가스화나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단가가 더 비싸지게 되는데 이런 지금 현재 수준의 뭐 인센티브로는 사업화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가중치를 이렇게 낮췄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거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려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공학인으로서 어떤 그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REC 가중치가 이제 줄어든 배경은 뭐 제가 줄인 건 아니라서 제가 줄인 건 아닙니다. 일단은 줄기 전에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그 폐기물인 경우에 가중치 0.5 그리고 가스화 발전인 경우에는 1.0으로 이제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0.25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도 그 폐기물 REC를 대체할 수 있는 그 폐기물을 에너지화했을 때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그 용역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 좀 현실화 아니면 구체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요. 그럼 제가 알기로 이 REC라는 부분이 폐기물 에너지화 할 때 REC 부분이 이제 변동되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말고 그 외국 선진국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에 폐기물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뭐 IAEA라든지 뭐 외국 선진국들의 그 신재생 에너지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폐기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안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통계상으로 이제 글로벌 사회니까 통계상으로 외국과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럼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정말 많이 만들지 않냐 폐기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라는 비교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의 현실화에
경우에서 그 폐기물이 그 지금 인센티브인 REC에서 빠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예상해 봅니다. 물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소각을 해서도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각을 해서도 뭐 이익이 많이 안 나올 텐데 가스화나 뭐 열분해 쪽으로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은 앞서 이제 그 예전의 REC를 보시면 그냥 소각과 가스화의 REC가 이제 달랐던 것처럼 기술 수준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등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뭐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화된 부분으로 인해서 그 REC의 기준이 달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서 거기에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소각하고 가스화, 이제 가스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화 하신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각과 가스화를 비교를 하면 소각은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을 그냥 연소 가스로 배출을 하지만 그 가스화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 물질로 배출되는 것은 없고 줄일 수가 있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데서 당연히 그 차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등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가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사회에 실제 시설이 설치된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싫어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 수용성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좀 최신의 기술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폐기물이 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잠깐 부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네네. 될까요? 그 열분해 가스화 같은 경우는 그 열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만약에 수립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수소 공급도 이제 그 재료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면 앞으로 좀 전망은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쪽에서도 이제 좀 더 관심을 줘서 우리 이쪽 그 폐기물 에너지화 쪽에도 좀 많은 지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방기영 박사님께도 이제 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초입에 이제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면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비전공자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바이오매스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탄소가 많이 들어 있고 요거를 이제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좀 저감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저는 정말 공감하는데 주민 수용성 문제가 광역화에 기반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본인들이 처리하는 그런 이제 그 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광역화를 한 이유가 이제 고효율로 이제 집중해서 이제 처리를 하자였는데 이걸 분산하게 되면 이제 소형화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 그 고효율 소형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기술 측이 좀 더 이제 그 개발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왜 탄소 중립이냐? 바이오매스라는 거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바이오매스는 이 저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먹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먹은 걸 다시 내보내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로죠. 근데 화석 연료는 먹지도 않고 배출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탄소 중립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시스템 바운더리를 그렇게 예. 잡아서 네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CO2가 왔다 갔다 할 때 제로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수용성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분산화했을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사실 그 지금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가 산업에서 어떤 산업이 접근을 해야 되냐면 대형 엔지니어링사나 대형 건설사가 하는 그 기술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바이오 가스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그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원료 50톤에서 100톤 사이예요. 그 사이에서 메탄 얘네들이 가장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그런 운영 시스템을 보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 4개 그 광역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든다 했을 때 보통은 250톤에서 300톤이거든요. 요즘은 조그맣게 져서 병렬로 하지만 과연 그 300톤을 돌리는 것과 50톤 뭐 80톤을 돌리는 것과 효율이 어떻겠느냐. 근데 비용은 다소 높아질 수는 있어요. 소형으로 갔을 때. 근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는 분산형 중소규모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가스화 소형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성균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분산 그리고 소형화에 대한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도 임성균 교수님께서도 공감하셨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좀 더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연구하고 좀 연계시켜서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법무법인 율촌의 김도영 박사님께서 또 질문 또는 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의 김도영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그 오종혁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그 정책의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뭐 크다 있다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고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이 그 관련된 법률의 정합성, 연계성 그리고 정책 제도의 지속성, 안정성, 기술의 수준,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신재생에너지 REC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신 그 포알, 뭐 그 폐기물의 처리 이런 부분은 이제 폐기물 관리법, 뭐 저한순환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취지에 봤을 때 아마도 이게 산업부하고 환경부가 좀 그 폐기물 에너지 관련해서 좀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법률적인 부분 관련해서 이 신재생에너지법 그리고 이 폐기물 관리법을 좀 이제 개정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혹시 박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의 개정이나 또는 어떤 정책의 방향 이렇게 산업부하고 환경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요. 이제 박사님은 또 이제 민간에서 오셨으니까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폐기물 관리법 25조에 따라서 이 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5조 7항에 따라서 이 폐기물 처리업 하시는 분들은 영업 구역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 뭐냐 하면 이제 허가 받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지자체장 뭐 시도지사 이런 분들이 인허가를 안 내주고 예를 들면 뭐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영업을 민간에서 하기가 인허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 지자체나 민간의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부 그러니까 지금 이 폐기물을 어쨌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냥 처리보다 에너지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고 하면 환경부, 에너지라고 하면 산업부 그래서 두 개의 부처가 어찌 보면 충돌, 어찌 보면 공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전 환경부 장관님과 제가 알기로 어떤 환경부 장관님과 산업부 장관님 차원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와 산업부 차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서로 이제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일단은 좀 그 부분이 그 부처별로 좀 전 아까 그 방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처별로 이제 그 어찌 보면 의무가 이제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뭐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뭐 해결 방안이라고 해봐야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 윗 부처들, 그러니까 행정 부처들이 서로 협력해서 뭐 할 수 있는 뭐 어떤 조직을 만든다든지 뭐 TFT처럼 어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는 보지만 그것들이 뭐 쉽게 그렇게 뭐 진행이 되거나 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해야 될까를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인허가 부분 그리고 이제 인허가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폐기물을 이제 중간 재활용하는 뭐 업체들은 그렇게 뭐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08년에 폐자원 에너지와 종합 대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폐기물이 가진 에너지를 회수하자라는 움직임이 막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물론 노후화된 것을 위주로 먼저 시작이 됐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소각장들이 SRF를 만드는 시설들로 변화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쉬웠던 것들은 이제 조그만 규모의 소각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뭐 50톤 정도도 안 되는 뭐 이런 시설들은 그거를 소각해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훨씬 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톤수 대비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훨씬 더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찬스가 되다 보니 그런 시설들은 SRF를 만드는 시설로 많이 바뀐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서 SRF를 만들어서 좀 더 광역화, 어찌 보면 광역화, 지금 뭐 분산화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이제 50톤처럼 막 이렇게 작은 시설들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 그것을 연료로 만들어서 이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내서 처리를 하자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간 재활용 시설, SRF도 중간 재활용 시설입니다. 그런 곳들은 크게 인허가를 내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소각 시설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연료를 만드는 것 말고 연료를 태우는 시설로 가다 보면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일단 잘 아시겠지만 뭐 인허가를 내주는 시설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고 주민 동의서를 다 받아서 가지고 가도 뭐 예를 들어서 시점으로 봤을 때 사업의 진행 시점으로 봤을 때 사업 초기에 동의했던 주민들이 사업의 중기 쪽으로 갔을 때 주민들이 바뀌어지면서 혹은 주민들이 변화되고 뭐 많아지면서 그때 다시 이제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해서 실제 인허가를 받는데 그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정부나 그 나라에서 해줘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이런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주민들의 동의도 뭐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꼭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폐기물, 결국엔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자는 건데 그것들이 어떤 사이트 한 점에 딱 찍힘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의 이해를 다 구해야 하는 부분들을 꼭 해야 되는지 부분. 정부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 쪽에서 수많은 조사와 수많은 기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동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를 뭐 하긴 하더라도 좀 비중을 축소해서 정부 쪽에서 이거는 가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좀 더 홍보와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화가 되면 그런 인허가 내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민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좀 수월해서 그런 에너지화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기현 박사님께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발표하신 대로 이 탄소 중립이 중요하고
그 바이오 에너지가 거기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내거는 것이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한 폐자원 에너지, 그다음에 자원순환 이런 부분이 그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책에는 부각이 되어 있지 않고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폐기물 광역화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제 시설이 대규모화되고 광역화되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 주민 수용성이 사실 또 적어지는 부분,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폐기물 관리법 5조에 보면 이제 폐기물의 광역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일단 그 발생지 처리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주민 수용성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잠시 후에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R&D 관련해서 저도 예전에 이제 환경부 쪽 R&D를 담당하는 PM을 했었습니다. 기관에서. 근데 이제 환경부는 일단 기초 온천 기술은 과기부에서 진행이 되고 실용화 기술은 환경부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뭐 산업부랑 과기부랑 좀 다 이제 그런 역할 분담이 있긴 한데 그 향후에 그러면 이 폐자원 에너지 산업 활성화,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술 개발 방향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뭐 그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그 추진하는 주관 부처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 주요한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주민 수용성 폐기물 관리법 5조 연간의 주민 수용성이 낮은데 그거에 대한 거하고 지금 R&D 기술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과 뭐 주관 부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말씀해 예, 김 주시죠. 박사님이 상당히 아주 광범위한 지휘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그 주민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제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폐기물 처리 그다음에 폐수 처리 이런 쪽에서는 다들 헌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헌법에 뭐가 나오냐면 환경은 원인 오염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그 의견입니다. 그 연말 되면은 일간지나 뭐 이런데 인터넷상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년도 가계의 그런 물가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 수수료 그다음에 폐수 하수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은 동결한다 이렇게 매년 나와요. 보면 잘 보시면 그리고 이 변동률이 지극히 곡선이 아주 완만한 곡선을 떼요. 원로들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뿐만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상당히 버트럭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의 같은 경우는 뭐 유학생 부부가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을 받고 생활비를 산다. 그러면 5만 원이 쓰레기 버리는 거하고 물 사용하는 거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10%거든요. 생활비의 10%.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처리 비용 대비 수수료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내는 게 너무 낮다라는 거죠. 하수 같은 경우는 35%에서 40%가 이제 감당을 하는 것 같고요. 쓰레기는 그보다 좀 더 낮은 수수료를 보이는 것 같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주민 수용성 같은 경우도 이게 그 환경 기초 시설이나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정책이나 전략을 세우고 이걸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급박하게 이 정책이나 그 실행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비드로 해서 포장 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지? SRF 지금 안 들어가는 걸 다시 가동시켜서 해야 되냐? 그거는 뭐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정책이나 전략들이 단계별로 해서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자꾸 흔들리니까
주민들도 야, 왜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 뭐 의료 폐기물 많이 나오는데 왜 여기다 소각 시설을 지어? 뭐 이런 상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R&D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이거는 사실 그 아까 R&D 전주기 지표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R&D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설치 그거와도 맥락이 똑같은데 모든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증이 너무 약화되는 거예요. R&D 연구개발 하나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3년 200억짜리 R&D를 지원한다. 그러면 6, 7명이 모여서 한 과제당 1시간을 검증을 합니다. 20분 발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문가 풀이 그렇게 분야별로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냐. 단지 이제 그런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력 투입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검증 단계에서 좀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요. 저도 몰랐는데 그 물어보니까 그 연말에 쓰레기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제가 독일에 살 때 그 말씀드리면 저희가 독일 사람들이 왜 그 인스턴트나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먹는 줄 알았더니 저희가 한국 음식을 하면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물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김소희 사무총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종혁 소장님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에너지 회수 마을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말씀 주셨던 발표 내용에 그 내용이 다 녹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질문에 앞서서 그 REC 그 뭐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그거 맞습니다. 폐기물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거의 폐기물로 속이다시피 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통계를 제대로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의 하나로서 지금의 이제 환경부가 발표하고 있는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발표 그 통계치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결과적으로 폐기물 관리 뭐 어떤 경영에서도 통계 관리, 숫자 관리, 정량화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 발생량에서 이제 재활용 비율 18년에 87.1%로 증가했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재활용량은 1,400만 톤인데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에너지화하는 건 100만 톤도 안 되고 물질 재활용에 대한 통계치도 없고 그러면 시민들은 와 우리가 진짜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리배출 잘하는 국민은 한국 국민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그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이 87%나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화 되는 거는 5단계 보여주는 거 중에서 에너지화 되는 거는 실제로 소각 부분에 해당되는 그걸로 보면 될까요? 뭐 그 정도 10%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32% 소각? 네. 네. 그래서 그 재활용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통계를 뭐 물질 재활용 따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구체화 보여줘야지. 지금 환경부가 또 페트병만 잘 활용하면 또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걸로 물질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광고는 하는데 지금 재활용 업체에서는 그거 다 섞어가지고 다시 또 현장에 가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앞단에서 보여주는 통계치는 국민을 기만하는 수준 정도의 통계치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렇다 보니 다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더니 나머지는 다 쓰레기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에서 왜 이 쓰레기 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라는 그 출발점에서 이 세미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앞단의 통계치를 정말 구체적으로 해서 실제로 글로벌 수준에서 글로벌에서 한국의 이 폐기물 처리하는 이 통계치를 하나도 안 믿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재활용이 87%나 되나? 뭐 이거 안 믿는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통계치부터 다시 고치는 작업들을 전문가분들하고 기술 하시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통계치를 가지고 국민들의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인식 제고 부분은 실제로 아무런 그 투자가 전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부 차원에서도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초반에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홍보와 노력을 10여만을 걸친 노력과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폐기물 부분도 이런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인식 제고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진짜로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말씀 주셨던 결론처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발생지에서 나온 발생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원칙 그거는 뭐 김도영 박사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환경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비교에서 이제 예시로 소개하셨던 그 비발전소 같은 경우도 왜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와서 처리하냐 이게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환경 엔드파이프에서 나오는 환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점이 싫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칙을 세워놓고 지자체장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생에너지 수용성 엄청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잘하는 지자체장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지금 산업부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도 폐기물 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자체장들한테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자체장들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SRF를 등급을 나누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깨끗한 쓰레기, 조금 나은 쓰레기를 태우는 게 주민들이 좋아할까? 그 1등급에 해당되는 쓰레기를 태우면 내가 수용하고 3등급 쓰레기 태우면 수용하지 않을까? 뭐 이거에 대한 그 주민 수용성이랑 연결시켜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추가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기현 박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공감합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 주셨던 그 바이오 가스 2,000개 그게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전반적인 틀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 분산 에너지 차원에서 꼭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차원에서는 저는 그 고형 연료 해외에서 수입됐던 목재, 바이오 우드 펠릿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가 낮아지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형 연료 부분은 실제로 미활용되는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부분만 인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2.0 된 거는 진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 하면 산림청도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그 유경급 나이 많은 나무 베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나이 많은 나무를 뱄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산림 바이오매스의 잠재량과 연계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그 잠재량을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그 바이오 에너지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바이오매스는 기본적으로 연료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가장 큰 발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축산 폐기물 뭐 이런 쪽 그 바이오가스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가 산림목재 미용 산림목재 활용하는 그 두 가지가 바이오 에너지의 가장 큰 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게 지금 독일의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국내에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지 몇 가지 시범 사업지를 좀 소개시켜 주시면 그 지자체장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기 그
시간이 있으니 좀 부족하니까요. 그 오종혁 저 이사님께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한번 그거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기현 소장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김소희 총장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되게 많이 뭐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REC 글로벌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 그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통계를 새로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카운팅을 이제 시작을 하고 계셔서 그게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계치 뭐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지금 계속 그 환경부 쪽에서 매년 한 번씩 국내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을 이제 통계를 잡고 계시고 그게 뭐 큰 지자체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뭐 군 단위까지도 이렇게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많이 그 오류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활용률 87% 정도 되는데 저도 못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것도 이제 환경부 쪽에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요 통계치를 현실화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이제 바뀐 수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기존의 데이터들을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다 보니 봐야 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통계 자료 그러니까 재활용률 87%가 넘는 통계 자료는 오류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화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뭐 물론 국민입니다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발생지에서 꼭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시설이라는 곳, 뭐 그 시설이 지어진 곳 주변에 조그만 지자체에서 생활계 그 재활용 봉투를 가지고 SRF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지역으로 와서 태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SRF라는 것은 그 폐기물을 가공해서 만든 연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기물의 입장에서 좀 그 업사이클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그거는 폐기물이지 않냐 쓰레기로 만들었으니까 그건 아직도 폐기물이라는 인식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니네 동네에서 만든 건 니네 동네에서 태워야지 왜 우리 동네에서 태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발생지 처리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처리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계신 국민들 말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고 A 지역의 소각장이고 B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A에다 태우면 B라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좀 더 많아지는 상대적으로 A보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SRF를 소각하는 시설은 뭐 법규상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뭔가 이 그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에는 빠지거든요. SRF는 소각장하고 다른 겁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제도화되어 있어서 뭐를 어떻게 지원을 한다라는 법규가 있지만 SRF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업자가 그걸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제도화된다면 그런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 국민들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SRF 등급제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당하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너네가 떼는 SRF는 그러면 몇 등급짜리야? 라고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3등급 대 1등급 떼야지? 라는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 2, 3등급은 뭐 어떻게 될지는 참 의문이고 미지수이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연결 사무총장님 소장님. 질문을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미활용 바이오매스 관련해서는 세간에는 미활용 바이오매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들이 야 인력도 없고 우리나라 인도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그래서 확보 비용이 너무 비싸. 그러니 REC를 얼마만큼 더 올려주면 시작할 수 있어.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소소이지만 민간하고 조합이 좀 중소규모로 해서 이 미활용 그 원료, 목재 원료를 많이 확보를 해서 시장에 갖다 놓고 있어요. 아주 큰 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REC의 점차적인 상향과 이런 그 원료 확보 단가의 줄임 이런 걸 통해서 미활용 바이오 목재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윤대모와 같이 국내 시범 사업을 한다면 어떤 때다 해야 돼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지역이 아닌 뭐 농공단지나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축산 지역 아니면 식음료 산업이 위치해 있는 뭐 저기 농촌 지역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가스 플러스 바이오팜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오가스를 열병합 발전기를 돌리면 60이 전기가 나오고 60이 메탄이 나오고 40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그 분리를 해서 고지랄해서 연료 쓰건 발전기 돌려서 이제 전기를 만들건 하는데 그럼 이산화탄소를 어디다 쓸 거냐 분리된 걸. 그럼 이거를 팜 옆에 있는 저기 온실 농장에 집어넣고 걔네들이 흡수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상용화되는 중소규모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양어장을 옆에서 둔다거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걔네들이 먹고 살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또 CO2도 저감하고 뭐 이런 그 작은 생각들이 좀 이런 데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살림은 저도 하고 있어서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 줄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살림이 국토의 63% 있고 거기에 많은 양의 목재가 있어서 그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의 박훈 박사님께서 그 제가 미리 토론문을 봤는데 아마 질문보다는 이런 코멘트이신 것 같습니다. 시간 10분 남았으니까요. 잘 그 배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 말씀은 이제 두 분께 한꺼번에 드리고 좀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 어제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닌가 했는데 오늘 발표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그렇게 황당한 얘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오정혁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도 여기 써놨는데 오염자 부담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별로 행정구역 안에서 기초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광역지자체나 행정구역 안에서 폐기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 8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용지 확보하지 못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쓰레기 대란이나 의성 쓰레기산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일이 4년 정도 남았습니다. 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제가 지난번 이 행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위스는 매립하는 도시 고용 폐기물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유일하게 제로인데 스위스는 제로고 또 스웨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까지 정확히 못 봤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성 또는 가연 비독성 생활 폐기물은 매립을 금지한 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의 어떤 정책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아까 광역화도 말씀하셨는데 아주 뭐 불가피한 곳은 할 수도 최소한 서울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수도권 매립지에 매일 제가 찾아본 걸로는 2020년 기준으로 매일 33,000톤을 매립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고형 연료 제품 원재료 발생량의 12%가 서울에서 124만 톤 중에 15만 톤이 서울에서 나오는데 서울로 반입되는 양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만 시키고 전혀 반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른 데서 처리해라.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참고로 저도 서울 살고 있어서 남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했을 때는 스위스 사례를 볼 때 결국은 소각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소각하느냐의 문제지 폐기물 에너지화로 달리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다. 폐기물 발생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안 된다면은 매립을 없애는 것이 차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서울 어디다 하느냐고 또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보면 당인리 발전소라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의 당인리 발전소가 서울 시내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주민이 반대하지 못한 발전소였는데 이번에 지하에 발전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SRF 발전소가 지금 LNG 발전소 기준보다 훨씬 낮게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어떤 이미 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SRF 발전소 기준을 LNG 발전소 이상으로 올려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가동하고 있는 당인리 발전소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만족하는 발전소다. 이랬을 때는 좀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기현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매스 공급량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원료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다 수입한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바이오와 SRF 수요가 연간 500만 톤 가까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국산 목재 부산물은 1년에 15만 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오정 리질런스 연구소에서 최근에도 뭐 어떤 자연 기반 해법 이런 얘기하면서 산림 녹화 사업으로 나무들이 우리나라가 예전에 식목일 했는데 요즘은 나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생장 속도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인목 축적량 증가가 둔하고 있고 그래서 뭐 나무를 키워서 탄소를 흡수하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안 자라는 거예요. 이제 다들 커가지고 그러면은 벌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도도 잘 없고 특히나 비용이 너무 비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스웨덴도 그런데 스위스는 아예 매립이 안 되니까요. 스웨덴은 매립에 대해서 상당히 비싼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나무를 쓸 때 국산 나무는 비싸니까 동남아시아 나무를 사오자. 그게 아니라 국산 나무를 쓰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REC 가중치를 국산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더 제공한다거나 또 그런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외국에서 탄소 상세 배출권을 사오면은 1년에 5억 불이 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5천억인데요. 그런 것들을 국내 목재를 쓰는 국내 바이오매스를 쓰는데 좀 쓰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뒷부분 국산나무의 REC 문제는 우리나라 목재 붐의 상당량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산업계의 뭐 동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발표하고 또 네 분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 폐기물이나 또 바이오매스가 에너지화로 돼야 되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또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정한 공간과 적정한 시기에 그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산업적인 이런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산업 부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그 현실성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소중한 그 오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광역이나 지자체냐 그 뭐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 축으로 그 어느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그 지역에서 발생된 거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축으로 소형화되고 효율화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 에너지 해수 마을이니까 이 가상의 마을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실제 마을이 어디에인가 대한 논의도 다음 단계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조금 시간이 남아서 그 발표하신 두 분께 약 한 1분씩 최종 정리 또는 말씀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촌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이런 좋은 그 시스템이 정말 우리나라에 빨리 그 도입이 돼서 아무래도 뭐 그 발생된 폐기물들을 처리를 하면서 에너지까지 만들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작은 마을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더 커져서 큰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그만큼 또 열심히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현 소장님. 예, 제가 아까 저희 다른 분들 의견 들으면서 이제 찌그찌그 이렇게 적어놓은 그 단어들이 뭐냐면 뭐 코어바 디스, 뭐 이거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하고, 최근에 이제 독일에 대해 하는 게 폐기물을 얘기할 때 옛날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생에서부터 매립지까지가 요람에서 무덤으로 표현했는데, 요새는 요람에서 요람으로 라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요람이면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에너지건 물질이건 뭐 하여간 그 버려지지 않고 선형 경제에서 이렇게 일자로만 나갔던 것들이 원형으로 해서 계속 순환하는 그런 개념의 폐기물 관리, 이런 개념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에너지도 그 아나바다 개념이 이제 들어간, 말하자면 아나바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실제 생활에서도 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아나바다를 하면 좀 더 기후 변화에 좀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좋은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과학계도 있고 저희 구성 법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시민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 그 구성에서 산업 부문이 그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산업 부문의 그 과학적인 그 현재 그 진행 상황 그리고 필요성, 그 연계성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모시는데요. 다음 달에도 말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23일 정도의 또 산업계의 그 과학적인 내용을 다뤄주실 분을 좀 모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 그 쓰레기 에너지 해수 마을의 쓰레기 에너지 저온화 기술의 산업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